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이상로 멘토님, 네. 혹시 휴대전화 물에 배터리 본 적 있으세요? 아, 저는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저는 항상 드라이기를 좀 많이 이용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얀 가루가 나오면 그 가루를 또다시 치우고 또다시 드라이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뭐 아주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 물에 배터리, 바닷물 같은데 물에 배터리인 전화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본체 뚜껑 뒤쪽이 열시고요. 배터리 빼시고, 칩 빼시고, 전기 밥솥에 넣으면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휴대전화는 살아나는데 밥솥이 망가지는 이런 일은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혹시 코코전자 잘 가는 그건 아니겠죠. 예. 먹통 휴대폰 자체는 밥솥이 살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오늘 크게 빠졌죠. 이 시장은 바로 이상로와 그리고 옆에 계시는 남은호 멘토님이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밥속에 넣으면 펄펄 끓어가 빨간색 어깨가 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대한 양봉을 기대하면서요. 본격적으로 투멘토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로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안 좋게 봤습니다. 빠지는데 기분 좋은 사람 못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본다면 일단은 유럽발에서 먼저 악재 부분 자체는 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시장 자체도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아시아 증시 자체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더욱더 크게 빠지는 그런 시장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이 시장을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이 큰 이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바로 다시 한 번 더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더 돌입이 됐다는 거죠.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개별주적인 모습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에 나왔던 이 외국인의 매도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외국인의 오늘 수급적인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한번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이 크게 매도세를 좀 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도 400억 가량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개인은 2,700억 가량을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큰 매수세를 꾸준히 보여왔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의 매도세를 불러일으킨다? 저는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조정에 대한 모습,
대신 시장은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고점이 아니라 내려가는 시장에서 매도세를 취할까요? 그 이유는 반드시 있다고 저는 보고 수급 공백을 이용한 다시 한 번 더 재조정의 기회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저가 매수세는 아직도 유효하다. 저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무는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는 안타깝게도 또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또 이라크 또 공습한다고 얘기를 하고, 뭐 대외적으로 지난주에는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해가지고 주가 빠지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많이 떨어졌긴 합니다. 근데 좀 이렇게 봐야 될 게 있는데, 사실 오늘도 사실 제가 기대한 거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외국인들의 금요일 날 막판 쇼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언제 있었냐면 이때 이번 주 오늘이요. 2071억 외국인이 매도했죠. 지난주 주말에는 650억을 매도했는데, 지난주 장중에는 2000억 이상 매도하다가 장 마감 후에 들어오는 블록딜 같은 게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503억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마이너스였는데 또 플러스로 돌아서는, 장 막판에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사실은요 2000억 정도 매도했다가 막판에 또 깜짝 쇼를 벌이지 않을까, 사실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일단 뭐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충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좀 가파르게 많이 오른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충격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은 이 삼성전자에 오늘 급락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급락이 어느 자리냐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 이게 128만원, 9만원 정도 형성이 딱 바닥권이 지지가 되었다가, 이번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염없이 쭉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거의 뭐 공포감을 자극시켰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만큼 이렇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방향성 있는 투기적인 흐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수도 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장세는요, 계속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우리 계속 일전에 제가 한 달 동안 말씀해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이 시장은요 상승 추세 선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문 선생님, 다음 주 이제 금통위가 있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인하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뭐 대처를 해야 된다든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네. 금통위에서만 답을 알고 있겠죠. 네. 답을 알고 있겠고,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금리 인하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에 쏠리고 있다는 부분은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큰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금리 인하를 하든 동결을 하든 우리나라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자, 금리 인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자, 그 포인트를 좀 더 짚으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재조정하기 위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포지션 자체로는 상당히 불안전한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이라크 공습으로 인해서 불안전한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안정적인 부분이기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든 모습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자, 금리 인하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겠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저가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 지금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나무노 멘토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그림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밑에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차트가 뭐냐면 바로 국고채. 우리나라 국고채 3년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수익률을 쭉 보시면,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보시면 계속 한 2.8에서 2.9%대에서 6월 달까지 계속 머물렀어요. 근데 이제 이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2.5%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채권 시장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큰 주식 시장의 이슈가 나타나지도 않을 것 같고, 채권 시장의 이슈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해도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금리 인하 안 했을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식 시장에는 별로 상관없지 않나. 근데 중요한 점은 오늘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고, 그죠? 또 일주일 동안 분위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다음 주까지 연장될 것인가, 계속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설계 좀 해주시죠. 네, 다음 주 한번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수 차트인데요. 현재 저는 사실상 뭐 빠질 자리까지 빠졌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런 변동성이 있지만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고 저는 조금 보는 시각이고, 차트를 한번 크게 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크게 해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먼저 월봉을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 월봉을 보시더라도 앞서 있는 고점 자체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만약에 올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돌파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돌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돌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좀 더 근시안보다는 원시안으로 멀리 보고 지금은 달려든다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무게를 조금 두겠습니다. 그래서 2040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끊임없는 저점 매수세, 그리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로 멘토님 전략 좀 짜주시죠. 저는 이제 이번 7월 달에 서머 랠리를 강력하게 말씀해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찾을 수 있냐면, 유럽의 금리 인하와 TLTRO, 1호부터 유럽계 자금이 우리나라 들어오고요. 이 자금이 우리나라를 폭등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찬바람이 불 때 9월 달까지는 아주 강력한 장이 나온다 그랬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한번 이게 끝인가 싶으죠? 절대 끝 아닙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유럽계 자금이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거는요, 바로 작년 8월에서 10월 달입니다. 보시면 8월에서 10월 달까지 강력한 1차 랠리가 있었고요. 이 1차 랠리 이후에 한 보름 정도 쉬었어요. 한 3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2차 랠리가 나타났던 모습을 작년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전에 재작년 여름에요. 지금 서머 랠리가 사람들은 다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도 서머 랠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에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이때 흐름을 보시면 유럽계 자금이 들어온 1758에서 강력한 1950까지 랠리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요, 상당 부분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2차 랠리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유럽계 자금은요, 한번 들어오면 꼭 한번 강하게 1개월 동안 매수하면서 끌어올린 다음에 또 한번 강하게 휘저어요. 휘젓고 나서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는 이 자금적 성량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투기적 흐름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7월 달에 랠리가 1차적으로 끝이 나고 다시 2차 랠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좀 의도적인 하락이 좀 강한 흐름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이제 8월 달에는요, 2100포인트를 뚫어내면서 2200포인트를 가는 강력한 시장. 그러나 주도주는 7월 달의 주도주와 8월 달의 주도주는 분명히 좀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7월 달의 주도주는 끝났느냐? 끝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8월 달에는 더욱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 안 깨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한번 달궈진 시장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상로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40포인트 밑에는 강력한 매수 구간이다. 동의합니다. 충분히 뭐 그냥 담으셔도 아무 걱정 없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런 격언이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단기 시세보다는 장기 시세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추종하시는 분들은 추세라는 법칙에 의해서 약간은 좀 더 긴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은 내일의 주가가 빠지는지 오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오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맞추시는 게 정답이 아니신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한번 가보자.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우리 시장 들었던 놨다 했던 아주 쇼킹한 종목들 또 있겠죠. 새 종목 준비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장 특징주 첫 번째 종목입니다. 동부 하이텍. 동부 하이텍 참 많이 괴롭혔어요. 많이 괴롭혔다가
오늘 뭐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강력한 상승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이유와 우리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이상훈 멘토님, 예. 동부 하이텍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바로 산업은행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금, 결정 인수에 대한 부분 참여를 했다는 부분에 의해서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오늘 뭐 상한가는 일단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이 종목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조금은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요. 현재 가동률 같은 경우는 한 70%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에 대한 상황 자체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조금은 바뀌었다고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바닥권에서 일단은 영업활동 자체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겠고, 자, 일단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재무 개선입니다. 재무 구조를 개선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일단은 절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중에는 우선 협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때까지는 쉽게 따라잡기는 힘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은 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엔 인수협상 대상자가 원래부터는 이제 기대를 했던 게 뭐 삼성, LG, 현대차 이런 것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다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에스크 베레타스 자산운용인데 여기서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PF죠. 사모펀드인데 어떤 준비까지 했냐면 하이닉스 반도체 전문가까지 사장으로 들여다 놓고 이제 인수 작업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동부하이텍 매력 있는 회사죠. 매력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이상호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은요, 이게 바로 이제 밸류밴드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최하단 부분까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언더슈팅에서는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첫 반등이 나왔어요. 이제 본격적인 기대감으로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5,900원 선, 여기까지 올라가지만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에 따른 적정 주가 밴드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승도 일단 기업이 개선이 되고 M&A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개선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주가가 한 방향으로 계속 치고 달아나기에는 힘들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보다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자, 로만손입니다. 로만손. 자, 로만손 오늘 흐름 좀 재밌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한때는 이제 로만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죠? 대북 관련주 하면 무조건 로만손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주가 요즘 최근에 이제 대북 이야기보다는 이제 다른 이슈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로만손 좀 설명해 주시죠. 로만손, 저는 또 피겨 선수가 또 한 명 생각납니다. 네. 그만큼 또 유명했죠. 김연아 씨 광고도 좀 많이 했었고, JS티나라는 브랜드로 상당히 큰 실적을 좀 남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명품이 되기는 힘들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진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다시 한 번 더 낮아지는 결과치, 11% 정도 낮아지는 결과치를 맞이했고, 대신에 전년 동기보다는 다시 한 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의 기대는 핸드백도 다시 시작한다고 했고, 그리고 중국도 진출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좋은 실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만큼밖에 실적 달성을 못했다는 거죠.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당히 하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실망 매물이 조금 출회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는 부분이 로만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중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첫 번째 핸드백 시장을 진출을 한답니다. 그리고 진출했죠. 하지만 우리의 기대치만큼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사업을 진출했기 때문에
여기에가 좀 더 캐시카우적인 시장 자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진출입니다. 자, 중국을 진출만 하면 다 성공을 합니까? 자, 그건 아니죠. 중국 진출하고 난 다음에 그 첫 해나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일회성 비용이라는 부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포함이 되면서 실적 자체도 조금 낮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보면서 마지막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자체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것도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상당히 보이고 거래량도 크게 터지는 모습이었죠. 자, 전 고점이었던 부분, 자,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빠져나가는 날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크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외국인보다 더욱더 크게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기관이 이 자리에서 들어왔습니다. 맞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기관은 사주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은 다시 곧장 파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자, 그럼 외국인이 팔았던 포지션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11,200원대에서 꾸준한 지지가 나타나면서 항상 그때는 외국인이 전날 파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점이 잡히고 그 다음날 올리는 세력도 또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주식의 주인공일까요? 자, 기관이 산다고 그냥 이 주식이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로만손의 주인공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주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상단에서는 꾸준히 기관이 샀지만 주가는 못 올렸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가의 외국인이 이만큼 들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올리려고 하더라도 물량을 꾸준히 조금씩 뱉어서 저가에서 매수하고 싶은 게 바로 외국인의 욕망이라는 게 바로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 주가는 외국인이 사는 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단을 공략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주가가 이대로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 그리고 박스권 하단 11,000원대 부근에서 하단 지지가 생기면서 저는 물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조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멘토님 한번 평가 좀 해주시죠. 예, 저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로마손 시계 차고 다니시는 분은 없으시죠. 근데 제가 2004, 5년에 러시아 갔을 때 로마손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뚜기가 롯데시스템 시가총액을 넘었던 것처럼 로만손도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주가는요, 그 실적에 걸맞는 적정한 주가를 항상 간다는 거죠.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 밸류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떨어지기 전에는 주식을 사는 타이밍이었을까요? 파는 타이밍이었을까요? 당연히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죠. 매도 타임이 분명히 있었다. 고평가된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가 하락이 좀 염려가 됩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오늘 좀 떨어졌다, 싸네 싶어가지고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적정한 밸류에이션까지 찾아올 때까지는요, 그냥 관망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요, 12,600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반등이 나오도요, 일단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 재매수 타임 좀 가져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발음 좋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오늘 상당합니다. 상당한 시세가 나왔는데요. 어버브 반도체 상승의 이유, 그리고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참, 이 어버브 반도체, 독합니다. 맞죠? 주가가 지금, 자, 잠시 한번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거 참 속 끓였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11,100원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날부터 쉬지 않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6,400원대까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막 허탈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이거는 왜 반등도 안 나오냐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물론 계셨을 거고,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자, 제가 일단은 오늘 상한가 가면서 뉴스도 나오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추정을 한번 해보면,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 자리를 막으면서까지 끝냈던 이유는 또 낙폭과대였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그래서 시장과는 조금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그림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 이 실적 개선이란 부분이 이슈가 꾸준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가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바로 MCU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MC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자, 냉장고가 고급화될수록, 그리고 세탁기가 고급화될수록, 제습기가 고급화될수록 거기에 대한 걸맞는 인공지능이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비메모리 반도체 자체를 생산해내는 곳이 국내 유일하게 어버브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그리고 위닉스, 중국 업체들도 대부분이 일본에서 생산해내는 그 팹리스 업체들을 따라갔다면, 현재는 이 어버브 반도체가 그런 부분에서 매력 포인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자체 1분기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런 앞으로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에도 크게 반응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국내 점유율이 70%대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한 캐시카우 시장을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종목군이고, 차트 추가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종목을 보면서 우리 이런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위에 외국인도 많이 사고요. 그리고 기관도 많이 사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만큼씩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안 올랐을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죠. 과연 주포가 누구길래 주가도 안 오르고 외국인과 기관은 뭐 하는 거냐? 어떻게 사길래? 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건데 주가 추이 크게 한번 보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 고점 라인을 우리가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고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 고점 한번 보시면, 기관이 크게 들어왔다, 그죠? 자, 그리고 외국인도 고점 라인에 또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자, 그 전에 고점에서도 기관이 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오는 모습에, 그리고 또다시 한번 투매 과정이 조금 벌어졌었고, 자, 그러면 이번에 고점에,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낼 때는 누가 들어왔었냐? 자, 한번 같이 볼게요. 크게 탁 튀는 날이 있는데, 자, 밑에 보면 어때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식과 다르죠. 기관과 외국인이 사야지만 주가가 오르는데 왜 기관과 외국인이 파는 날 양봉을 크게 치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도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도리어 꾸준히 쭉쭉쭉 빠지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기관이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포인트가 바로 저가의 포인트였죠.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구간. 자, 이 종목의 주인이 과연 기관일까요? 외국인일까요? 아닙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빼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내외국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세력주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 대신 앞으로의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종목군이구나. 자, 힘든 구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앞으로의 모멘텀을 보고 가져가실 분들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대신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우리의 도를 넘어서는 종목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어버브 반도체, 저는요,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고 이런 거는요, 매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판다고, 아무리 많이 판다고 해서요,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최대 주주가 가장 높은 가격에 판 거는요, 욕 좀 들어야 됩니다, 이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분영향 보시면은요, 최대 주주입니다. 최원 씨가 최대 주주죠. 지금 얼마를 팔았냐면은요, 6월 26일부터요, 6월 26일부터 7월 달까지요, 27만 주 팔았습니다. 27만 주. 이때의 주가가 얼마냐면 9,000원 훨씬 넘어서 10,000원으로 가고 있는데 다 때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도덕적으로도요, 주주는, 최대 주주는요, 다른 주주한테 주식을 싸게 파는 게 도덕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고가권에 다 때려버리고, 이거 진짜 이러니 기업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앞으로는요, 이런 회사 주식은 사지 마세요. 이 종목은 이제부터 사시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뭐냐면 경영적인 질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실적은 상당히 좋죠. 자, 밸류밴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 최대 주주가 때렸던 라인이 뭐냐면 오버슈팅 구간이죠. 정확하게 포인트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떠넘긴 거예요. 그 좋은 뉴스들 다 내놓고 신나게 때려가지고 돈 버니까 기분 좋나? 뭐 이런 분위기죠. 그렇지만 적정 주가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주가는 다시 자연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밸류의 성장의 속도가 사실은 3분기, 4분기에 살짝 움츠려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상승의 한계는 분명히 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 질적인 문제, 실적이나 이런 양적인 문제보다는 저는 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져나오고 정말 이 대표자 좋은 그런 종목들 찾아가자. 이렇게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이 세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수익률 보시죠. 8월 8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이 중 쌍용차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5일 조선선제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의 3.8% 확정 수익률로 매도 처리됐고요. S1과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장중 각각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다음 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김선유 멘토의 로만손이 오늘 장중 손절가인 12,000원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됐으니까요. 다음 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나무누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23.1%를 기록했고요. 3위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22.5%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4위는 정동훈 멘토의 두 종목이 공동 순위에 올라와 있죠. 한국전력과 테크윙이 각각 19.2%를 기록하며 공동 4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 유니테스트가 30%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동훈 멘토가 70.6%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63.5%를, 3위는 박종형 멘토가 14.1%를 기록하며 새롭게 누적 수익률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동메달을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 과연 다음 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다음 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시장보다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적은 위험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강력한 히든카드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공개하고요. 저의 추천 종목 포트폴리오 좀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요. 현재까지는 쌍용차, CJ 대한통운, 그리고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금호석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쌍용차가 마이너스 6% 기록된 사항인데요. 일단 신규 종목 포트에서 새로 들어오기 위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은 종목입니다. 시세가 이렇게 사실 많이 밀릴 줄은 몰랐는데 전반적으로 이 증권사의 매도가 굉장히 강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한테는 좀 이상한 징크스가 하나 있네요. 종목 포트 빼고 나면 그때부터 가더라고요. 자, 그 부분이 징크스인데 2분기 최악의 실적, 그리고 이 종목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재밌는 사실은요.
이 연기금이요, 매수한 가격이 전부 다 12,000원이에요. 12,000원대부터 매수를 했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고 외국인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근데요, 유일하게 판 증권사가 12,000원부터 지금까지 팔았는데 최근 들어서 2주 연속 증권사들의 매수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2분기 기저효과, 환율효과 때문에 하락했지만 3분기에는 도약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손해보고 팔 종목은 전혀 아니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요. CJ 대한통운인데요. 흐름이 굉장히 좋죠. 시장이 좀 이번 주 한 주간 많이 누그러 떨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정고점 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요, 제가 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된 다음에 다시 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주식은요, 택배 운임에 대한 인상 효과들 분명히 존재하고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 가치를 더해야 된다 해서 SK텔레콤 추천한 이후에 올라간 다음에 전혀 안 떨어지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15만원 목표가 한번 갔다 오긴 왔네요. 그죠? 149,500원. 500원 남겨주고 와가지고 살짝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넘겨보죠, 뭐. 이번에는 15만원 가볍게 넘겨서 행진 앞으로까지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요. 삼성정밀화학인데요. 삼성 지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삼성전자 확 떨어져. 뭐 테크위는 뭐 거의 건설회사 대응 같아요. 뭐 굴착기 들고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기다가 뭐 다 떨어졌는데,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해요. 그죠? 안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역시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다.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가지고 있으니까 따박따박 자기 주가의 걸음을 분명히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년 저평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삼성중공업입니다. 밸류밴드 상에서는 완전 언더슈팅이 지속되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언더슈팅이 된 구간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돼요. 제가 이 밸류밴드를 만들면서 이 언더슈팅이나 오버슈팅 구간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들, 굉장히 강력한 오버슈팅이 한 6개월 정도 버티는 거 봤었고요. 언더슈팅은 거의 3개월 넘어가는 게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살짝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삼성중공업 추천해 드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럽계 자금의 핵심 종목이다. 조선주는. 조선과 에너지가 8월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선주 엄청나게 흔들고 제자리 갖다 놨죠.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중공업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괴로움이 왜 나타나느냐? 이래서 개인들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서 사실은 개인들의 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견디시고 견디야지만 얻을 수 있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석유입니다. 네, 금호석유 매수 후 한 2.6% 정도 마이너스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이 적정 주가로의 지금 저항이 걸려 있는 부분이죠. 적정 주가 자리로 지금 저항이 걸려 있어서 따복따복 좀 걸리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 뚫어내죠. 이번 주에 적정 주가 위에 안착해야 될 자리인데, 뭐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종목이 떨어질 때는 항상 시장의 충격과 이 종목의 개별적인 기업에 리스크가 생겼느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시장 충격이라 그랬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튼요, 이 밸류밴드를 제가 계속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 지원자만 쓰고 우리한테 좀 나눠주지 생각드시죠? 제가 그래서 서울경제TV와 협의를 해가지고요, 이번 달 중으로요, 여러분들께 밸류밴드 무료로 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밸류밴드 마음껏 한번 사용해서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우리 왜냐면 센TV 보시는 분들만 많이 수익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공유하면 또 남는 게 없어져요. 그죠? 자, 여기까지 저의 추천 종목들에 대한 AS 진행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공략할 나무위의 히든카드 종목 키워드부터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뭘까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다.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네요. 두 번째 키워드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하면 몇 개 안 되잖아요. 마지막 키워드는 뭘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1이네요. 이거 뭐, 아직까지 이게 뭐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죠? 네. 한 개씩 설명해 드리면은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게 2분기에 우리나라 환율이요, 급격히 떨어졌어요. 환율은요, 가만히 있는 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낮은 수준에 있다면 그게 맞게끔 해지를 하고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급격한 변화, 갑자기 환율이 빵 하고 올라가면 기업들의 소득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지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했던 2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민감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점이니까 그 매력이 이제 생기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예, 자동차라 그랬습니다. 유럽계가 가장 좋아하는 업종은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리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아진 기업이니까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마지막 키워드는요, 1위라 그랬습니다. 8월 장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차 유럽계 자금의 랠리가 펼쳐진다. 그러면 지수 중심이다. 따라서 1위 종목이, 뭐 2위도 좋아요. 다 좋지만 1위 종목을 좀 금액적으로 베팅하기도 좋고 안전하고 매력적인 종목이다.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대모터컴퍼니입니다. 현대목표 모터컴퍼니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이제 또 타이밍이 들어왔어요. 저는 강력히 매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일단 7월 달에요. 사상 최대 글로벌 38만 대 전년 동기 대비 4% 이상의 판매가 달성이 되었어요. 굉장한 쇼크입니다. 7월 달에요. 성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이 현대차만 나온 게 아니라 기아차도 마찬가지겠죠. 환율에 대한 변동성 우려가 있었죠. 그렇지만 2분기 말부터 환율의 안정화가 됐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배당을 늘려라, 주주 환원 정책을 써라, 그리고 투자하라 부분에서 가장 기대감이 커진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이거예요. 현대캐피탈이 할부금융 취급 수수료 폐지했죠. 이것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현대캐피탈 영업이익이 급감했어요. 이 부분 좀 우려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현대차가 또 새롭게 하나 들고 나온 게 있죠. 그간에 이제 픽업 트럭이라는 이런 밴들 별로 안 찍어냈잖아요. 이제 다시 2020년까지 연 판매량 40만 대로 세계 2위로 다시 올라가겠다. 상용차 부분에 또 새로운 강력한 배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지금요, 굉장히 멋있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매출이 쭉 떨어지다가 드디어 매출이 턴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이 돌아섰다. 게임 끝. 실적이 말해주는데 주가는, 실적은 턴이 되는데 주가는 제자리다. 이것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3분기, 2분기에서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는 실적인데요. 안정적인 실적들 계속적으로 컨센서스 나오고 있다. 문제없다. 3분기, 4분기 좋다. 마지막 또 뭐 봐야 될까요? 밸리밴드 보시겠습니다. 지금요, 상승 추세, 강력한 추세 이어지죠? 주가는 어디 있습니까? 이 하단에서 살짝 맞고 떨어졌는데 이거는요, 이 자리로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주가의 생성 원리이자 법칙이라는 거죠. 다 보셨죠?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매 가격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매수 가격 22만 8천 원. 네, 좋은 가격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은 절대 아니다. 목표 가격 세게 적어놨습니다. 27만 원 적어놨습니다. 이번 강력한 랠리에 동참할 것이다. 손절 가격 20만 원 적어놨는데 손절의 가능성 거의 없다. 자, 8월 달에 승부주입니다. 현대차. 반드시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매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남은후의 히든카드는요, 현대차였습니다. 네, 이성로입니다. 우선 제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조선선제를 제가 이익실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익실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레스온하고 하나마이크론이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조금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 제가 다시 한 번 더 들고 나오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아쉽네요.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 제가 항상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 그 변동성이 방송 프로그램상 손절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너무나 아쉽고 그 아쉬운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제가 그래서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두 종목은 들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다시 한 번 더 하나마이크론을 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벌써 2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 편입하고 난 다음에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편안하게 즐기세요. 이거는 시세가 붙었습니다.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는 잡아주는 힘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그런 거는 나중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초이노믹스. 괜찮죠? 예. 두 번째 키워드. 자, 시공 능력 평가. 왠지 건설 쪽 냄새가 폴폴 난다, 그죠? 예. 네, 세 번째. 수주 상황. 야, 뭔가 대단한 수주를 받았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히든카드는요, 바로 사모개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0-960.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사모개발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건설주, 올라가는 건설주는요, 처음 들어본 이름이 잘 갑니다. 그만큼 중소형 건설사가 잘 가기 때문에 처음 들어본 이름이 잘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초이노믹스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초이노믹스. 자,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면 초이노믹스, 바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게 뭐죠? 바로 부동산 완화 정책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자, 거시적인 경제 상황상, 자, 항상 1년이라는 텀을 둘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건설주가 크게 올라가는 것은 이번에 경제정책 때문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작년에 펼쳤던 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또다시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내년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더욱더 이 건설주에 대한 분위기는 이어갈 수 있다. 특히 지방의 중소형 건설주가 더욱더 큰 베네핏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시공 능력 평가 같이 보겠습니다.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우리가 따져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중소형 건설주가 얼마나 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빛나는 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공능력 평가 순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토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6,494개의 업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위권이에요. 3위. 자, 그리고 미장, 방수, 조족공사업, 왠지 친숙한 그거죠. 단어들이죠. 이건 2020개 중에서 20위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이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조경식재공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등을 하고 있는데, 자, 조경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시고, 나머지 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상위권 클래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 지방건설사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바로 호남 지역에, 그리고 국가에서 발주를 받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실적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수주가 들어왔길래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일까? 수주 상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조선주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수주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2011년까지는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줄었어요. 없죠? 그러다가 2014년 돼서 완공 예정일 보시면 2014년 4월, 2014년 5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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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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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놀았다 이거예요. 놀다가 2014년이 되자마자 본격적인 스파트가 들어가면서 이 분위기는 2015년까지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계약 잔액 한번 보겠습니다. 돈 덜 받은 게 얼마만큼 되나? 이 말입니다. 쉽게. 그러면 이 부분에서 벌써 완성공사액으로 받은 금액도
있지만, 이 완성공사액 같은 계약 금액과 계약 잔액이 합쳐진 부분이죠. 계약 잔액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받을 돈 많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자, 그러면 이 기업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면요. 자, 이쁘죠? 그림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하단에 박스권 2,700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시세를 트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앞에 있던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뚫기 힘든 자리를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눌림목권역이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자, 1봉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시면요. 자, 보겠습니다.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림을 크게 볼게요. 자, 앞서서 물량이 분명히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상황에 외국인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올릴 때도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드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이 자리를 이렇게 철석같이 지키려고 노력을 할까? 그리고 그 지지점은 바로 이 가격대 3,240원, 3,250원대가 분포할 수 있겠고요. 이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세로 조금 동참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짧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럴 생각이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맛배기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매수가 3,270원, 그리고 목표가는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2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고요. 수익률을 잠시 한번 보면 거의 400원 이 정도, 그럼 한 6%, 5%, 6% 되죠.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루 지나면 5%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한번 같이 매매해서 같이 즐거운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이상로 멘토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상로 멘토가 길을 팍팍 넣어드렸는데요. 기 좀 받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힘차게 뛰어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내일도 수익내러 오세요.